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금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현식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틀 전에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란 걸 했습니다. 이 점심 자리를 만든 거죠. 그 자리는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 것은 작년 2월 이후에 무려 1년 3개월 만입니다. 말이 5당 대표이지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같은 부족이죠. 그리고 정의당은 같은 진영이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제가 대통령 같았으면 국민의힘 대표만 부르겠습니다.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참 재밌습니다. 문 대통령 좌우로 양 진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치의 수뇌부인데 왜 이리 왜소해 보이는 걸까요? 문 대통령은 한미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당 김기현, 안철수 두 대표는 백신과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제대로 비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넘기면 이렇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마스크는 언제 벗나, 주택지옥, 세금 폭탄, 자영업자 고통이 심각하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하나 짚을 것은 김기현 대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소급 적용을 결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소급 적용은 기재부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죠. 재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을 구제하자는 것인데 코로나 피해자가 어디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인가요? 자칫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을 재검토해 지출 경정을 수반하지 않는 손실보상은 몇십조 국채를 다시 일으켜야 하니 재정을 악화시켜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국가 채무를 폭증시킵니다. 탈원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야당 대표들은 우리는 탈원전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것을 따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도 현안을 파악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막상 신문 일면 뉴스가 된 것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과거처럼 대규모 대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미국과 협의해 훈련의 시기, 방식, 수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연합훈련 취소나 연계로 남북대화 물꼬를 트자는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지금 3년째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외 기동훈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 워게임으로 대체되었죠. 솔직히 그런 워게임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을 위한 것이다. 바꾸고 말하면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을 예상케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축소를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과연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훈련이 어렵다고 한 걸까요? 올해 들어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한 적이 있죠. 연초의 연설입니다.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한미 군사연습을 중지하라. 남북대화에 목을 맨 문 대통령의 패를 훤하게 본 뒤에 나온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연합훈련 축소를 고민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심기를 헤아려서 연합훈련을 종전처럼 컴퓨터 워게임으로 그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외 기동훈련을 한다면 최소화되겠죠.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미북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또 이렇습니다.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말하자면 문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도
이상하리 많지 남북 대화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싱가포르 회담과 판문점 회담을 공동 성명에 넣고 북한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며 성김 특별대사를 임명하자 문 대통령은 미국에 감업하면서 정상회담을 대단한 성공 작품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은에게는 미국의 전략무기 기동을 막는 것을 넘어서 이 미군 철수까지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이 왜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쓰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포함되자 중국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불장난하지 말라. 이런 협박성 발언이 곧장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굴신 외교에 익숙해 있던 중국으로서는 충격을 받았겠죠. 정말 문 대통령은 대중국 자세를 바꾼 것일까요? 그럴 일은 만무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를 언급하는 데 동의한 것 역시 남북대화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성명 다음 날인 23일에는 최정근 외교부 차관의 이런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에도 직결된다는 우리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 깜짝 놀랄 태도 변화였습니다. 불신 외교가 당당한 외교로 급변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딱 일천하였습니다. 중국 협박성 멘트가 나오자 외교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중국 반발에 쩔쩔 매는 모양새입니다. 외교부는 25일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내용은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며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굴신 외교의 톱맨 정의용 장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다. 절절 매는 모양새입니다. 최영삼 대변인은 정의 브리핑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화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성명의 많은 내용들은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굴신 외교의 줄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작년 법무부 차관을 퇴임한 뒤 약 8개월 동안 법무부변에서 자문 변호사로 있으면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게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자문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을 받았다면 이른바 정관여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임 사건 22건 중에는 옵티머스와 라임 자산 운용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게 드러났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출받은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른 것이니 사건 수임은 사실이고 그 내역도 사실입니다. 김호수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받다가 작년 12월 자살한 이모 씨와 옵티머스에 연루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변호도 맡았습니다. 김호수는 또 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던 라임 사건에서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이를 속이고 판매를 한 우리은행을 대리했습니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린 이 KT 구현모 사장의 변호까지 맡았습니다. 조선일보 26일자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라임 보고받다가 라임 변호사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옵티머스와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운용사와 운용사 측이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절 변론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직접 사기를 친 펀드 운용자가 아니면 괜찮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가 법무차관으로 있다가 퇴임 후에 자신이 관여한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변호한 것입니다. 바로 이해충돌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그 이해충돌에 있는 겁니다. 그는 작년 2월 남부지검이 라임 사건 수사에 착수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펀드 사기 사건으로 검찰청에 찾아가 구두 변론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야당 의원 질의에 한 답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습니다.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분이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했던 판매사와 당사자들을 변론해놓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명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명패를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수사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으니 쉽게 말해서 피의자이니 그 말은 일견타당합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는 차규건 출입국 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가 출국을 시도한다는 보고를 받고 불법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범계 장관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다가 검찰총장까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일개 검사가 어떻게 검찰총장을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 장제원 의원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 자체가 수사방해다. 사법방해죠. 어쨌든 그는 차관 퇴임 후에 법무법인에서 8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22건의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차관으로 있으면서 라임 사건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고 퇴직 후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전형적인 정관예우라고 공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예우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해충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오수는 법무부 보고체계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비켜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월 2,900만 원을 받았는데 자문료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사건을 수임한 대가를 받은 겁니까?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가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정말 한편의 저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봉숭아 학당이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총장이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김오수는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장관 말고도 조국 추미애 장관을 보좌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시끄러웠던 두 장관을 보좌한 것입니다. 조국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3개월간은 법무장관을 대행하며 검찰개혁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메모를 워낙 잘해서 받아쓰기 차관으로 소문이 났죠.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가 한 대답은 내렸습니다.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다. 검사장 승진도 이전 정부에서 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권력마다 충성을 다해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미꾸라지 같다는 어느 법조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지간히 곤란한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그는 빠져나갔습니다. 예컨대 김학의 출금이 불법인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의는 물론 기소된 이승윤 중앙지검장을 직무 배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겠느냐는 질의도 재판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며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은 김오수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뭐 하든 안 하든 문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합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은 노골적으로 그를 비토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청문회장 김오수 후보 보며 한국 검찰의 추락에 혀를 찬다. 사설이 지적한 대로 그는 조국이 물러난 뒤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가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식의 검찰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김오수는 우리 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은 월성유력의 경제성 조작을 감사원이 감사하자 그를 감사위원으로 보내 감사를 문결히 했습니다. 사설은 요직 인사 때마다 그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청와대는 그걸 노미네이트 됐다고 표현하더군요. 감사위원, 법무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이 많은 직함이 그에게 제의되고 거론됐습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총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설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허가 없이는
일선 지검 지청이 정권 불법을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려야 한다.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권력의 오기를 좀 다루셨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조국이 자서전을 낸 것도 내일 다루겠습니다. 이 김호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인 2009년 6월 검찰 내부망인 이 프로세스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부정부패 체결하겠다던 수사팀의 의지가 안타깝다며 올린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사팀의 의지와 용기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그도 한때는 영민한 검사였던 것입니다. 이 조선일보는 어제 인터넷판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달인 김호수, 문 뒤통수 때릴 수 있다. 김호수가 방탄총장으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 임명을 하겠지만 그건 대선 때까지라는 겁니다. 약발이 그때까지라는 겁니다. 신문은 대선 이후엔 문 대통령에게 칼끝을 기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썼습니다. 그가 권력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무사로 남는 강골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인간, 이런 평가는 너무 모멸적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